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목숨을 잃고 있다. 곧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최상위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다. 전 지구적인 유행이 쉼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개최된 WHO 4차 긴급회의는 긴급위원회는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전염병은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전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질병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올해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공포였어요.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세계 210개가 넘는 나라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을 떠올려봐라라고 하면은 아마 전염병 창궐 그리고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14세기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흑사병 그리고 카파 전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용환 소장님, 이세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4세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흑사병. 흑사병 사망자를 무기로 썼던 카파 전투가 그 원인이라는데, 인류 최초의 세균전이라 불리는 카파 전투는 어떻게 흑사병을 퍼뜨렸을까? 카파 전투입니다. 네, 카파 전투가 일어난 시기가 1343. 네. 카파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 지금 언뜻 떠오르기는 사람이 등 대고 앉아있는 스포츠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내가 카파에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네네. 게임에서 상륙해봐가지고 게임으로 대항해를 시대 몇 번 상륙해봤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기만 힘들고. 근데 여기가 사실은 원래는 그 흑해가 이름도 흑해잖아요. 네네. 원래는 흑해가 이름만 들어 좀 시커먼데 네. 원래는 거기가 황금 바다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그게 무역의 거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서양이 만나는 거점이어서 그 밑에 보물선을 엄청 깔아앉아 있다고. 그래요? 네. 아주 고대부터. 흑해가 지금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다 가라앉으면 이거 보물선은 누구 거예요? 빨리 가야겠어요. 워낙 깊어서 1000년은 걸릴 거야. 워낙 깊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못 꺼낸대. 너무 깊어서. 근데 아무튼 거기 그런 데인데 요 전에 팔레스타인에 세웠던 십자군 왕국들이 멸망하면서 원래 그 십자군 왕국들이 동양에서 오는 물자하고 서양이 만나는 데가 시리아 이쪽 라인이잖아요. 네. 페니키아 이쪽에. 그렇죠. 거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무역 거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또 십자군 왕국이 망하니까 교황이 나름 복수를 한다고 무역 금지령을 내립니다. 무역 분쟁이 나니까 새로운 도시를 찾자 해서 찾은 데가 카파예요. 이게 또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 무역 금지가 되니까 남은 데가 비잔틴 제국이었어요. 비잔틴 제국으로 통로가 몰리니까 얘들이 또 돈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인들한테 못 대물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역을 담당했던 나라가 주로 베네치아, 제네바인데, 그러니까 베네치아, 제네바가 새로운 도시를 찾자, 새로운 국가를 찾자 했더니 저쪽에 약간 헐벗은 애들이 섰습니다. 그게 바로 그 킵차크 한국, 킵차크 한국이라는 데죠. 몽골족이 세운 나라. 거기가 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쪽하고 거래를 터요. 그래서 거점 도시를 하나 달라. 그렇게 해서 생긴 데가 이제 카파였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세운 도시가 타나였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새로운 무역 도시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카파에서 그럼 전투가 일어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사소한 일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1343년 9월에 타나에서 하지 오마르라는 상인하고 뭐 저기 이탈리아 상인하고 싸움이 났어요. 이탈리아 상인이 맞았어요. 얘가 또 밤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 오마르라는 상인 일가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아이고야. 이 소식을 듣고 당시 킵차크 한국의 왕이었던 자니베트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서 타나를 아주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베네치아 상인들이 카파로 도주하게 돼요. 타파는 별로 요새가 없었고 카파는 상당히 요새가 된 도시였대요. 제노바 사람하고 베네치아 사람은 원래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네. 이게 또 이럴 때는 또 받아줘서 그렇죠. 네. 베네치아 제노바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줬대요. 아, 손을 처음으로 잡은. 네, 그래서 카파에 들어갔는데 자니베크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카파까지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이게 70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네요. 요즘에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때리면 나 때렸어? 얘들아! 막 그러면 여기서 몰려오고 저기서 몰려오고 똑같네요. 근데 사실 이게 우연히 생긴 건 아니고 아, 이 정도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타나 몰살시키고 카파는 이 포이즌이 몇 년이 계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사실은 돈이 되니까. 근데 소장님 이게 사실 저희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지역 요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함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함락을 못 시켜요. 네. 첫째는 바다에 해군이 있는데 네. 몽골족이 원래 못하는 게 바다 해전이잖아요. 그쵸. 또 당시 제노바 베네치아는 뭐 세계 최강의 해군국이었고 네. 이 항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급이 계속되고 그다음 요새는 원래 중동 지역에는 정말 고대부터 요새가 발달하긴 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흑으로 만들어요. 네. 예쁘게 쉽게 아, 구조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벽돌 쌓아 올리기가 좋구나. 그러니까 흑벽돌. 네. 근데 약해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술과 이게 만나서 이탈리아에 가서 아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요새로 바뀌게 되죠. 꽤 긴 시간 전투가 지속됐을 것 같은데요. 이 카파를 함락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또 전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당시 어땠나요? 그러니까 자니베크가 처음엔 해군한테 깨지고 또 포위하다 안 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이거를 쟤네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 집요하게 함락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몇만 대군을 계속 포위를 했는데 이렇게 장기 포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병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겨드랑이와 사타구니가 달걀만하게 부어오르고 이거 좀 아시는 분은 얘기 들으면 벌써 알아. 여기에 무슨 종양이 생기고 뭐 이렇게 쭉 찢으면 뭐가 줄줄 나오고 고름 나오고 막. 사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몽골군한테 왜 갑자기 패스트가 퍼졌느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 중앙아시아에 들쥐가 많아요. 그래서 패스트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래 유목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팬데믹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도시를 공략하기 위해서 4만 명이 몰려버리니까 거기서 팬데믹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몰리니까. 그리고 막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질병이 아마 섞였을 거예요. 뭐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라 모르겠는데 증세가 보이고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가장 빠른 게 지금까지도 패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스트도 많이 두둥대기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4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4만 대군 중 거의 절반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3분의 1만 죽어도 사실 절멸의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반요? 우리도 그냥은 못 간다. 네. 그래서 이제 시신들을 모아서 투석기에 실어서 성 안으로 던졌다고 하죠. 정말 끔찍한데요. 이 기자님, 이 카파 전투에 쓰인 전염병에 걸린 시체가 그럼 역사상의 가장 첫 생물학 무기가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이걸 무기로 쓸 생각은 없었어요, 시체를. 단지 열받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의 사기를 꺾겠다라고 해서 그걸 던져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첫 생화학 무기 탄생이네요. 아니 근데 이 시체가 안으로 떨어지면 사실 요새가 가장 잘 함락이 되는 것이 안에서 열었을 때잖아요. 공포를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안에서는 패스트가 퍼지기 전에 일단 공포가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금 같은 지식은 없어도 네. 경험적으로 아는 거 있어요. 뭐 병든 사람하고 식사 같이 하지 마라든가 뭐 접촉을 좀 조심하라든가 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비스무리한 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체가 병든 시체가 들어올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게 딱 봐도 병든 사람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눈치는 챘나 봐요. 그래서 그 시체가 떨어지면 이게 또 바닷가 요새니까 무조건 바다로 다 집어 던졌대. 그러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시신이 패스트 숙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배를 타고 탈출합니다. 공포가 왔네. 네, 근데 이게 더 컸죠. 이게 차라리 바다에 연연해 있지 않고 재해권이 없었더라면 거기서 죽고 끝났을 일이 배 타고 본국으로 갔구나. 시신을 바다에 버리고 자기들은 배를 탔는데 이 숙주가 쥐들이잖아요. 쥐는 어디까지나 가거든. 근세까지 17세기, 18세기까지도 쥐는 우리하고 생활 공간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패스트에 감염된 배가 있으면 그 배는 못 써요.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당시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을 쥐들하고 공유하는데 이 쥐들이 시체 사이를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쥐가 또 그 지저분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잔뜩 병균을 묻힌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쥐가 쥐벼룩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쥐벼력이 패스트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바다로 탈출을 많이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병이 되게 공기 때문에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바다로 나가는데 쥐벼룩하고 쥐는 뭐 어디든 달나라까지 쫓아갈 거죠. 그쵸. 그래서 쫓아가니까. 항구에 가면 사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쥐도 같이 내려요. 1347년에 제노바 갤리선 8척이 탈출을 했는데 중간에 4척은 돌아가시고 전멸. 네, 뭐 하여간 그렇게 돼서 돌아가시고 4척만 돌아오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전염병이 돌고 왜냐하면 거의 거쳐가니까. 그리고 1348년 1월쯤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포와 팬데믹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를 성 안으로 집어 던졌는데 이것이 생화학의 시초가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지금의 생화학전을 요걸 보고 따왔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최초의 생화학전이 된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서는 분명히 이런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무기화하자는 생각이 나요. 끔찍하다. 그리고 이게 아직은 생물학이 이렇게 발전을 안 했지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인들이 신대륙에 맨 처음 도착했었을 때 일부러 천연두를 퍼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부 영화에서 봤던 인디안족 있죠. 뭐 이로코이족, 아파치족, 뭐 샤이안 다 이런 천연두로 많은 타격을 입어요. 그랬구나. 또 하나 곤살로 피사로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페인 사람인데 남미에 원정 갔던 사람. 그래서 잉카 문명을 이제 완전히 이제 박살낸 사람인데. 금 수영장에 채우라고 하고. 예. 근데 이 사람이 피사로 원정대에 갔을 때 얼마 병력이 없었거든요. 100여 명도 채 안 됐었는데 대규모 잉카 전사들한테 쌓여요. 둘러싸여요. 그래서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이 사람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요. 천연두균에 오염된 옷을 원주민 전사들한테 선물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온 네, 거야?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천연두 주사를 이미 맞은 상태고. 그러니까 천연두에 이제 면역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언젠가 이거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해 주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잉카족 전사들이 거의 괴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쓸 수 있는 병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탄저균, 뭐 천연두균, 패스트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 이게 또 수인성 전염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조금 푼다거나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삽시간에 퍼져요. 근데 이런 미생물, 생물학 무기가 또 고약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딱 하자마자 발병이 확 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잠복기가 있는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지금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병이 딱 창궐했을 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대응 시간을 놓쳐요, 사람들이. 대부분 놓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발병하면 숙주가 죽어버리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게 진화를 해서 잠복 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고약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걸 퍼뜨렸을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중이면 네. 적성국이 우리한테 퍼뜨렸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쵸. 이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카파는 확실한데? 걔네들이 분명히 진짜 던졌는데? 그럼 이제 그 유럽에 퍼진 전염병, 당시 유럽은 그럼 어땠나요? 아, 완전 난리 났겠다. 당시 베네치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지금도 뭐 베네치아 많이 가 보시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건물들 사이에 손가락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예. 느낌. 당시 로마 인구가 15만인데 베네치아 인구가 40만 그랬어요. 우와. 어마어마했어요. 여기에 또 물 뭐 이런데 그냥 하니까 다 물로 연결돼 있네. 수인성. 네, 베네치아는 한 번 전염병 돌면 살벌하게 돌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었대. 그래서 이 전염병 사태가 단 몇 개월 동안에 베네치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그러고 베네치아 귀족 가문이 무려 50개가 없어졌다. 와. 생존자들은 말 그대로 시체를 밟고 다녔다. 뭐 그럽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구 밀도도 그렇게 높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끔찍한 정말 밟는 곳마다 시체의 산이었다라고 할 정도의 도시인데 지금 보면 또 문명과 예술과 예? 관광의 도시잖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진짜로 이 엄청난 재난이 르네상스 예술의 어떤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베네치아 가면 이게 완전히 포토존이어서 사진 딱 수로 제일 예쁜 데 있는 게 산타 마리아 살루테 성당이라는 데인데 이 살루테가 건강이라는 뜻이래요. 이 성당은 아예 예배를 위한 성당이 아니고 오직 그 치유를 위한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티치아노 틴토레토 그림도 있고 밖에도 이렇게 쫙 대단히 멋지고. 힐링 센터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불안하니까. 예배를 보러 갈 때도 힘들게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딸랑 들어가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지. 그래서 배로 다리를 놔요. 배로 다리를 놓고 쫙 건너가서 미사를 하고 오직 그거 용도로 지었는데 이것도 몇십 년 졌어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과 정말 이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문명이 꽃피웠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인류의 발전이겠죠? 원래 그래요. 패스트 끝난 다음에도 이게 패스트가 정확히 얼마나 죽였는지 설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집중적으로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안 가려요. 네. 그러면 패스트 지역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 재산이 다 자기게 돼요. 그래요? 그렇죠. 뭐 일가중에 100명 죽고 1명 살았으면 100명 재산이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막 되고 소위 말하는 신분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중세라는 거는 금욕적인 삶. 사치는 안 되는 거고 금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나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누리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 쾌락과 사치를 긍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정말 중세를 몰락시켰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기자님, 네. 그럼 이 바이러스가 가진 그 공포의 힘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창작물이나 미디어에서 전염병에 의한 전 지구적 재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는 좀비 아포칼립스였어요. 워드지. 기자님이 생각나는 거죠. 좀비하면 기자님이 생각나죠. 예.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좀비 사태는 역학조사가 쉬워요. 물리면 걘 감염된 거잖아요. 봐서 안 물리면 감염이 안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역학조사가 힘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감염자의 40%가 무증상자예요.
이러니까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제 이 시대 사람들도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았을 텐데요.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전쟁에서 또 사용된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구조 생물학하고 분자 생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바이러스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은 이게 분자 생물학하고 구조 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1930년대거든요. 근데 2차 대전 즈음에는 이게 거의 완성이 돼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 등 이 145개국이 1972년에 생물학 무기를 전쟁에 사용하지 말자는 협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북한은 1987년에 가입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전쟁이 나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거. 네. 근데 이거는 무섭네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일단 이게 마음이 착해서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전염병은 반드시 양쪽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접촉하는 건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바보는 아니니까 이거는 같이 같이 살자. 죽는 무기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쪽은 항상 백신을 같이 만들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항상 백신이 그래서 숨겨져 있지. 그 백신 가지고 네.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현재나 미래에서 생물학 무기가 만약 쓰인다면 예전의 카파는 아주 귀여운 수준일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생물학 무기는 훨씬 더 잔혹할 거예요. 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흑사병에 걸린 환자를 전투에 이용한 이 카파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흑사병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 과거를 알고 나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7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